자, 한번 또 해볼까요? 여러분, 이제 1인 회사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16번 문제네요. 16번 문제. 1인 회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1인 회사. 1인 회사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인정하는 건 뭐 주식이 당연히 아는 건데 1인 회사 법리가 적용되느냐 안 되냐 문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3번 한번 답을 볼까요? 1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1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이거는 실질적인 그죠? 형식적인 1인 회사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형식적 1인 회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아시죠? 어쨌거나 1인 회사가 아니야. 아닌 회사라 하더라도 주총 결의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했다? 그런 경우는 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 마찬가지로 볼 수 있나요? 안 돼요. 아무리 과반수로 서로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주총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동의만 얻었다? 이건 주주총회 결의로 보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지 뭐 서면으로 이렇게 서면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동의했다 이런 것들 안 됩니다. 안 된다. 1번이 틀렸고 3번이 틀렸고요. 답이 나왔고 그 다음에 1번 가보시면 이제 1인 회사의 법리가 나오네요. 실질적인 1인 회사를 말합니다. 1인 회사인 경우에는요.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 주주에서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뭐요?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면요. 그냥 그것은 곧 1인 회사, 1인 회사의 1인 주주의 의사가 반영된 걸로 우리가 봐주는 거죠. 이게 바로 1인 회사의 법리잖아요. 그죠? 인정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면 이런 설령 주주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주주총회에 있었던 것으로 봐준다. 됐죠? 그 다음에 위에 1번 내용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했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는 똑같다. 그렇죠. 이런 거죠. 한 사람이 완전히 갖고 있는 1인 회사는 여러 가지 있다 그랬죠. 예를 들면 A와 B가 어떤 회사의 주주야. 그런데 A가 지금 97%를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B가 3%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는 1인 회사가 아니야. 만약에 실제 B가 3%를 자기가 사서 가지고 있다면 이건 1인 회사 아니에요. 그런데 A가 B에게 이름만 좀 빌려줄래? 라고 하면서 주주명부에 B를 올렸지만 이 3%는 사실은 A가 자기가 돈을 대준 거야. 알겠죠? 그럼 이건 누구 거예요? 사실 A 거지. 명의 대여를 받은 거죠. 그죠? 명의 차용을 한 거죠. 이런 경우도 결국은 어때요? 한 사람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한다? 1인 회사로 본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넘어가시고 4번 가보시면 주총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요.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고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1인 주주의 의사가 주총의 결의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해요. 그러면 어때요? 1인 주주의 의사에 합치되는 걸 봐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1인 회사의 법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인정해 주는 거다. 1인 회사에 인정된다라고 알아주시고 자, 17번 한번 가볼까요? 주식회사의 이사회와 관련되는 건데요. 1번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해야 된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회 그랬잖아요. 주주총회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주주총회는 반드시 통지할 때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를 해야 돼요. 만약 통지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에 그죠? 하자 사유가 되는 거예요. 취소 사유가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이사회입니다. 이사회는요, 목적사항을 통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알겠죠?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사회와 관련해서 두 번째 보시면 중요한 자산 처분 양도는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사회가 그에 관해 직접 결의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것이. 중요한 자산 처분 양도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되고 대표이사가 자기가 마음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네가 알아서 해라고 위임할 수 없어요. 없어요. 알겠죠? 없다. 세 번째, 이사회 결의는 당연히 과반수 출석 과반수 일반적 의결 정수 맞고요. 만약에
이 법이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뭐예요? 무효입니다. 무효 아시겠죠? 무효다. 그러면 우리가 대표이사에게 업무를 위임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 법에서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업무를 해 라고 적어 놓은 것이 있고 그 외 일반적인 일상적인 업무는요. 어, 본질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우리가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일상 업무가 뭔지가 사실 다툼이 많이 생겨요. 굉장히 소송이 많단 말이에요. 이 소송에서 정말 대표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냐 아니냐 다툼이 있잖아요. 요건 누가 다 판단해 주냐면 판사가 해주는 판사. 알겠죠? 판례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에 볼 때도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필요는 없고 나와 있는 판례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식회사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중요한 걸까요? 아닐까요? 중요하죠. 이거는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란 말이죠. 이런 거는 대표이사의 일상 업무가 아니에요라고 판례가 얘기를 해줬어요. 알겠죠? 이것도 사실은 그 회사 내에서 소송이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대표이사가요, 이사의 의결도 없이 자기가 함부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주주들이나 이사들이 다툼이 생기게 돼. 왜 네가 할 수 없는 걸 했어라고 소송이 진행된 사건인데 판례가 잘 소송 진행했네. 맞아. 이거는 대표에서는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야. 라고 무효로 했던 겁니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사시효 적용법입니다. 소멸시효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소멸시효 관련해서는 우리가 판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알아두면 되는 것이죠. 네, 일단 먼저 답을 1번 한번 볼까요? 회사가 배당할 회사가 주식회사는 우리 이익 배당을 하잖아요. 그죠? 배당을 하잖아요. 배당하는데 이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어요. 없음에도 한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위법배당이에요. 알겠죠? 이 위법하게 이익 배당이나 중간 배당을 했잖아요. 그럴 때는 어때요? 이 배당 받아간 주주에게 잘못 받아간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죠. 돌려내나 주주에게 돌려줘라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돌려줘 하는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상사시효일까요? 아닐까요? 무죄된 거죠. 우리 이미 여러분하고 답 다 얘기했잖아요. 상사시효 되려면 상행위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주식회사가 하는 이익 배당 이게 상행이냐 이 말이죠. 상행위는 첫 번째는 기본적 상행위가 있고 보조적 상행위 있는데 기본적 상행위는 영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익 배당이 이게 주식회사 영업으로 하는 거예요. 영업 본인의 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보조적 상행위 영업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익 배당이 꼭 물건을 팔거나 뭐 영업하는 것을 위해서 한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단지 뭐라 그랬어요? 이익배당, 중간배당은 주식회사의 내부적인 사무 절차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행에 해당되지 않아요. 또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신속하게 종결시켜야 될 실익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민사시효 적용된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다 했던 겁니다. 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 가보시면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에요. 이게 만약 상행에 해당되잖아요. 당연히 뭐예요? 그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말아주시면 되는 것이고 별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가보시면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입지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를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신입지상 부수적 의무로서 보호 의무가 있단 말이죠. 이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회사가 그러한 보험을 충실히 다하지 못해서 근로자가 다친 상황이 벌어졌어요. 다친 상황이 벌어져서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상사시효인지 아니면 민사시효인 10년이 걸리는지가 문제됐던 사건이죠.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 근로계약 자체는 보조적 상행위가 맞아요. 맞지만 우리가 이 손해배상 청구권 등등 우리 상사시효, 민사시효 정할 때 우리 판례 원칙이 뭐라 했어요? 조기에 종결할 실익이 있어야 돼요. 단기에 10년 아닌 5년을 빨리 적용해야 될 실익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아니죠. 만약에 단기의 시효를 정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회사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근로자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고 회사가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채권을 만약에 상사시효라고 짧게 해버리면 회사는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시효가 끝나는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봐줄 수 없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10년의 상사시효 정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인인 매도인가? 아, 상인이 이미 들어와 버렸네. 하여튼 헷갈리시면 어때요? 한쪽에 상인이 들어왔다. 상인이 냄새가 난다. 그러면 어때요? 상사시효예요. 그죠? 매도인과 사이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에 관한 보상권에서 협의 취득을 위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했다. 알겠죠? 요거는 보조적 상행위로 봅니다. 네, 그래서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것이에요. 이해됐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9번 가보겠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이죠. 이 주주평등의 원칙이 또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뭐 판례가 정리를 잘 해버렸어요. 네. 최근에 이 시험이 법무사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판례가 막 쏟아졌어요. 앞쪽에 봤던 이사, 감사들이, 이사, 그죠? 이사, 대표이사가 이 감시, 감독 의무에 대해서 판례가 잘 나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건데 뭐가 그렇게 바뀌었냐면 특별한 사례가 하나 존재하는데 있기도 하고요. 과거에 좀 애매모호하게 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회사가 주주평등의 원칙은 이건 강행 규정이고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입장을 주로 갔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어때요? 주주평등의 원칙에 예외가 인정된다는 것이에요. 알겠죠? 주주평등의 원칙에 예외가 인정된다.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 대표적인 예외가 뭐냐면 어, 주식을 발행하면서요. 이 주식은 주주에게만 줘야 되고 평등하게 나눠줘야 되고 평등하게 분배를 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식을 신주를 발행해서 주면서 그 주식을 인수한 자에게 어떤 특권을 줬냐면 이 회사가 만약에 의사를 결정할 때 당신들한테 동의를 하겠다. 지금 주식을 갖고 가는 이 주주들에게 우리가 동의를 받겠다. 이 동의권을 부여해줬어요. 그리고는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할 때 동의를 안 받게 되면 당신들한테 손해배상도 해주겠다. 라는 손해배상 약정도 했어요. 이런 거 전부 다 판례는 뭐예요? 유효하다고 봤어요. 예외적으로 특별한 권한, 특별하게 취급을 해줬지만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예외적으로. 알겠죠? 예,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판례들이 그런 하에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1번,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신주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 결정에 대한 사전의 동의를 받기로 약정해 줬네요. 특권을 준 거긴 맞네요. 맞는데 그 약정은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주주들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이게 틀렸어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랬어요. 뭐 예를 들어 든다면 어떤 걸까요? 다른 주주의 동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이 동의 얻는 거 있잖아요. 회사가 업무 집행할 때 다른 주주의 동의 얻는 거는 업무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오히려 다른 주주에게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이렇듯이 다른 주주에 침해하지 않는 특권이란 말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허용해줬다는 뜻이에요. 어쨌거나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설명했던 건데 우리 교재도 다 나와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던 거기 때문에 금방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회사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주식 인수 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존하기로 약정. 이거는 안 되지. 하거나 또 별도의 다른 주주에 주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는 약정. 이건 어때요? 완전히 주주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미 봤던 것이고 3번 가보시면 이번과 같은 다른 주주에게 전원이 근데 이렇게 특권을 주는데 다른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차등적 취급에 동의했어요? 이건 안 돼. 아무리 했다더라도 차등적 취급을 받는 그 주주가 전원이 괜찮아 우리 뭐 괜찮아 라고
했다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이 치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무효입니다. 알겠죠? 꼭 알아두세요. 다른 주주 전원이 동의 얻었다 해서 명백한 차등 취급이라면 주주 전원이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안 된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번이 바로 이겁니다. 4번에 보시면 회사가 주주평등 위반해서 일부주의 우월한 권리 이걸 체결하면서 주주 전원으로부터 동의받는 경우 또는요 차등적 취급 약정이 상법적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법질서가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했어요. 아까 봤듯이 여기서 주주 전원하고요. 여기서 주주 전원은 다른 거예요. 요건 어때요? 차별 취급받는 위에 거는 차별 취급받는 일부에 대한 그 나머지 다른 주주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을 허용해 주는 건요. 모든 주주인 거죠.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갖고 있는 모든 주주가 동의를 받게 되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상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법질서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허용될 여지가 있다. 라고 일단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자, 그 다음에 20번 가볼까요? 주총회 소집입니다. 2번 가볼게요. 주식회사의 임시총회가 법령정에 요구된 이사회 결의 소집 절차 이렇다 하더라도 발행주식 총수의 합계 5분의 4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들이 참석해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해 있다면 유효하다. 요 만장일치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만장일치라 해도 무조건 다 만장일치가 아니에요. 만장일치는 전원이 참석해야 되는 만장일치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했던 건 뭐예요? 5분의 4가 참석하고 그 참석한 주들이 전원이 만원지가 했다는 그건 아닌 것이 알겠죠?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총의 소집이 잘못됐을 때 만장일치는 전원이 다 동의를 한 거예요. 전원이 동의한 거고 총수 중 5분의 4만 참석해서 그 5분의 4가 만장일치는 아닌 거예요.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때요? 요 말은 다르게 바꿔놓은 거죠. 5분의 4가 아니고 발행 주식 전원이 참석했고 그 전원이 동의를 했을 때 그때는 유효합니다. 그렇죠?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번 가보시면 수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 결정도 없이 또 총회 결의라고 볼 만한 아무것도 사실도 존재하지 않아. 이거는 뭐예요? 성립 과정에 굉장히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죠. 이건 부존재 사유가 됩니다. 왜? 일단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주총회 결정도 없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총회 결의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실도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죠?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죠? 요거는 부존재 사유가 되는 거예요. 또 소수 주주가 3번 가볼게요. 임시총회 소집할 때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청하잖아요. 그럴 때 주주총회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 주주총회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사항에 대해서만 그 목적 사항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목적 사항이 아닌 것은 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우리가 이 소수주주가 임시총회 소집할 때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통해서 이사회에 제출한단 말이죠. 이때 전자문서가 뭐냐 이거죠. 이거는 전자적 방법으로 송수신되는 걸 말하는데 그런 건 뭐 전자문 다 똑같은데 뭐가 돼요? 그 저장된 문서를 재현될 수 있고 보존될 수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람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문자를 보낸다든지 카카오톡을 볼 때 전자문서로 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재현할 수 있고 보관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전자문서에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우편, 그 다음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모바일 메시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 우리 소수 주주가 주총에 소집하라고 보낼 때 문서로 보낼 때 반드시 서면으로 문서가 아니고 이렇게 전자문서로 보내도 되는 거예요. 이 사건 여러분 아시죠? 대표이사가요 계속해서 주총에 소집하라 했더니 안 해. 안 하니까 서면으로 계속해서 보냈어요. 등기우편을 보냈는데 우편물을 안 받아. 안 받는 거죠. 그럴 때 카톡으로 보냈어요. 카톡으로 주총에 소집하십시오라고 보겠는데 우리 카톡은 어때요? 읽으면 읽었다는 표시가 나잖아요. 그죠? 예, 그 대표이사가 읽어버렸어.
읽어버렸는데 주총에 소집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건 위법 판결이 되는 건데 그랬더니 그 대표이사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아, 이거 카톡은 문자 메시지는 이거 문서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 판례가 문서라고 봤던 사건입니다. 이해됐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21번 가볼까요? 주권의 재권 판결과 선의치기다. 이 재권 판결이 약간 좀 까다롭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재권 판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만 좀 알고 있으면 되는 건데 일단은 답을 한번 가볼게요. 2번.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켰어요. 그럴 때 반환청권의 양도에 의해서 주권을 손해 취득하려면 점유를 취득하려면 반환청권 양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반환청권 양도할 때 그럴 때 반환청권 양도할 때는 어떻게 돼요? 지명채권 양도처럼 있죠? 예, 통지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도인과 양수인이요. 그 제3자의 반환청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내용만 합의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 주권을 갖고 있는 보관자에 대해서요. 양도 통지, 그죠? 양도 통지하고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걸로 충분하다 틀린 겁니다. 그렇죠? 반환청구권 A가 B에게 뭐를 맡겨놨다? 주권을 맡겨놨죠. 예, 그랬을 때 C에게 이 넘길 때 반환 청구권을 이렇게 A가 C에게 반환 청구권을 양도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때요? 당연히 A가 어때요? B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만 이렇게 달라고 할 때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A와 C만 합의를 했다? 그건 안 되지. B가 모르잖아, 지금. 네,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2번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의치도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니까 조금 문장이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건데 어쨌거나 선의취득의 조건도 중요하지만 반환청구권 양도의 방식에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답이 2번이었고 1번 가보시면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 채권 판결 아시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증권 증서를 소지하는 것 같은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채권 판결을 받으면요. 잃어버렸던 것에 대한 잃어버린 자에게 당신이 잃어버렸지만 어, 잃어버리지 않고 그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인정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것밖에 없이 실제 어때요? 너가 권리자야 라고를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지 너가 진짜 권리자야. 이걸 확정시켜 주는 건 아니에요. 재권 판결은. 알겠죠? 네, 그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냥 회복시켜 주는 것밖에 없어요. 지위 자체를.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권 등을 취득하면서 통상적인 거래에 볼 때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건 어때요? 중대한 과실인 겁니다. 알겠죠? 중대한 과실인 겁니다. 주권 취득과 관련해서 선의 취득과 관련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기존 주권을 무효로 했어요. 우리 재권 판결을 주권은요. 주권을 분실해 버리잖아요. 4번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요. 주권을 분실했을 때는 재권을 판결을 받은 다음에 회사에 가서 주식을 재발행해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존 주권을 무효한 채권 판결을 받아서 주권을 재발행했어요. 근데 그 채권 판결 요 한 거 있잖아요. 재발행하기 위한 판결. 요것에 대해서 불복의 소가 제기됐어요. 그래서 여기 받았던 이 채권 판결이 어때요? 채권 판결이 취소돼 버렸네요. 그럼 여기서 재발행된 이 주권, 그죠? 재발행된 것은 주권은 무효될까요? 재발행된 거는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고요. 이 재발행된 주권을 갖고 있는 자가 다시 또 어때요? 나는 선의 취득했어요 라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지. 그러면 이건 순환노법에 빠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권 판결에 의해서 주권이 재발행됐는데 그 재발행을 갖고 있는 자가 있었고요. 이 불복소가 제기돼서 재권 판결이 취소돼 버렸어요. 그럼 이 주권이 재발행된 것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선의 취득한 자가 내가 선의 취득이기 때문에 내가 우선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뜻이.
그죠? 예, 상당히 지문이 좀 난해하기도 처음 보는 학생들은 아마 좀 까다롭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선의치가 접근 판결을 까다롭게 냈네요. 이 문제는 좀 어려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2번 가보시면 주식회사 해산입니다. 해산. 답을 먼저 가보시면요. 해산이다. 존립기한의 만료 기타 정관호 정한 사이에 발생해산된 주식회사는 청산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총의 특별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안 돼요. 청산 절차가 종료되면 법인격은 소멸돼 버립니다.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회사를 계속하는 특별 결의 할 수 없어요. 청산 절차가 종료되기 전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틀렸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오랜만에 이게 나왔네요. 휴먼회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네요. 어쨌거나 자, 1번 가볼게요. 회사는 주식회사는 존립기한 만료 기타 등등 어떻게 합병 파산 어쩌고저쩌고 들어가서 있죠. 해산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러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해산되는 거 맞죠? 그러면 해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산 등기를 하잖아요. 등기를 해야만이 해산이 되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해산 등기는요. 해산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해산되는 것이고 이 해산 등기는 어때요?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일 뿐이에요. 이해됐죠? 자, 2번 가보시면 휴먼회사에 관련된 조문을 갖다가 1항 사망 사항을 그냥 실어 놓은 내용이에요.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그냥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5년을 경과한 회사에 대해서 법원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신고하세요라고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잖아요. 회사는 신고 기한이 만료한 때 해산한 것으로 간주해요. 이걸 휴면회사의 해산이에요. 해산 간주된 회사는요. 그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계류로 그죠? 3년 이내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데 만약에 회사 계속 없이 3년이 경과되잖아요. 이건 어때요? 완전히 청산이 종결된 걸로 봐버립니다. 알겠죠? 이게 휴면 회사에 대한 전문 문제가 하나 지문으로 났으니까 지문이 기니까 여러분이 많이 헷갈렸고 사실 이번에 법원직 문제가 사실 조금은죠. 조문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고 판례를 좀 많이 해서 여러분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그죠?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공부를 제대로 한 학생들은 뭐 다 맞췄겠죠.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2번 가시면 주식회사의 해산이다 닫고요. 자 23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명의대여자 책임 나왔네요. 명의대여자 책임 여러분 머릿속에 쭉 떠올라야 되죠? 명의대여자 책임을 구조를 떠올리고 3번 지문 한번 가볼까요? 이 판례는 너무 뭐 아주 쉬운 판례죠? 제3자가요. 자기 상호 아래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붙였어요. 이건 명의대로 안 봤어요. 대리점이라는 거. 명칭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인했다면 명의대여 책임진다. 대리점이라고 상호 아래 붙인 것을 우리가 상호를 빌려준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워낙 잘하는 리딩 케이스 판례였고요. 그 다음에 1번 가보시면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외관법리죠. 그럼 상대방은 어때요? 외관을 보호하려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악이나 중과실이 있으면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런 거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상대방이 악이 과실했다는 입증은 누가 입증해야 되죠? 당연히 주장자인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 가보시면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하는 무슨 책임일까요? 이게 부진적 연대 책임이다.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사무도 소멸되는 부진적 연대의 관계에 있다. 됐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문 가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이 4번은요, 명의대여자 책임일 때, 명의를 대여해준 무효로 하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위법한 명의대여. 농약 판매 등록 명의자는 명의대여를 할 수 없도록 법에 나와 있고요. 해주면요, 무효예요. 이런 식으로 위법한 명의대여라도 명의대여 책임은 진다. 알죠? 대여 자체가 무효를 하지만 그걸 믿은 제3자는 보호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된다. 위법한 명의대여라도
명의대여를 믿은 자는 보호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운송주선업, 운송업에 관한 내용이다. 답을 먼저 가볼까요? 너무 쉬웠어요. 답은요. 답은 쉬웠어요.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 손해배상 책임은 병존하고요. 운송계약상의 면책 특약 있잖아요. 요거는 불법행위에도 처음될까? 적용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알겠죠? 별개입니다. 별개. 청구권 경합으로 보고요. 만약에 이 면책 특약을 불법행위 적용하겠다는 묵시적 또는요 명시적 약정이 있으면 가능해요. 알겠죠? 가능하다. 됐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한번 더 검토를 해본 다음에 1번 우리가 물품 운송 계약에서 운송인이 누구냐, 운송 주선이 누구냐 등등을 판단할 때는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운송인은 운송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 의뢰인 누굴까요? 뭐 송화인도 있을 수 있고 운송 주선인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관계에서 운송을 누가 인수하냐가 따라 확정은 되면 돼요. 내가 실어다가 갖다 줄게라고 결정한 자가 있다면 그 자가 운송인이란 뜻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도 자주 나오는 건데요. 운송주선인입니다. 운송주선인이요. 위탁자, 송화인이 화물상한증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죠? 발행해 주세요. 그랬더니 운송주선인이 화물상한증을 발행해 줬어요. 이럴 때는요. 우리 법은요. 운송주선인을 운송인 역할도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왜? 화물상한증은 운송인만 발행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 운송주선 계약에서 우님의 액을 정해버렸어요. 우님의 액을 정했다는 것은 운송주선 계약인데 우님을 정했다는 것은 어때요? 자기가 직접 운송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운송인의 지위도 함께 취득하는 거죠. 두 가지 알아두세요.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지위도 함께 갖게 되는 두 가지 사유. 화물상한증을 발행했거나 주선계약에서 운임액을 정하면 운송인의 지위도 취득하게 된다. 이해됐어요? 한데 근데 조심해야 돼 항상. 근데 운송주선인이 어때요? 위와 같이 어떤 운임액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 한 운송인의 그냥 대리인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이때는 뭐가 된다? 여전히 그냥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에요.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시면 물품 운송 계약은 무슨 성격이 뭐다? 도급 계약이다. 알겠죠?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똑같아요. 물건을 싣고 목적지까지 잘 가져다 주는 그런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자, 뭐 책에 다 제가 표시되어 있고 책에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신주 인수권부 사채, 특수사채 발행이네요. 특수사채 발행은요.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신주 발행에 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느냐 준용하느냐를 보라 그랬죠. 일단은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무효 사유가 뭐 있다 그러면 가보니까 신주 발행 무효의 소에 대한 규정을 준용 규정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신주 인수권 사채, 사채 발행은 사실상 신주 발행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신주 발행 무효의 사안에 관한 상법 429조가 유추 적용된다. 알겠죠? 적용된다. 당연한 거죠?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 신주 인수권 사채 발행의 무효는 언제부터 소를 제기할까요? 신주 발행에서도 6개월이듯이 똑같이 6개월 내에 주장을 할 수 있고요. 6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무효 사유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고 3번 가보시면 신주 사채 부여된 신주인권 행사나 그로 인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도 429조를 유추해서 신주 발행 무효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이때는요. 신주 발행의 고유한 무효 사유만 주장할 수 있고 신주 사채 발행이 무효라거나 그를 전제로 한 주장은 할 수 없어요. 요건 뭐 우리가 조금 알아둬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설명을 좀 다 했던 거고 최근의 판례입니다. 22년 판례 너무 중요한 판례였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한다. 들어만 두세요. 책에 다 있고, 최신 판에 설명에 다 했던 겁니다. 어, 주식을 발행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요. 대표이사가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했어요. 사채를 발행하는데 그것도 주주에게 준 것이 아니고 제3자에게 발행했는데 제3자의 발행은 굉장히 엄격하게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 발행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죠? 자기의 경영권 지배를 위해서 제3자에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했어요. 이건 무효사유가 됩니다. 그쵸? 근데 무효사유가 되는데 기간을 도과해버렸어요. 기간을 6개월에 도과해서 신주 발행 무효소로 다투어서 그죠? 이렇게 해서 신주 발행 신주국 사채 발행 무효소로 다퉈야 되는데 6개월이 지나버려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때? 신주국 사채는 유효하죠. 유효한 상황에서 이 신주 인수공 사채를 가지고 새로운 신주를 인수를 했어요. 그럼 새로 신주가 발행되죠. 그 신주를 넘겨받았어요. 그래서 이 발행받은 이 신주 있잖아요. 이 신주는 어때요? 사실은 신주 인수구문 사채 발행의 무효를 그대로 넘겨받은 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주 발행, 신주군 사채의 행사를 통해서 신주 발행됐을 때 이 신주 발행에 대해서 무효로 다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다툴 수 있다는 얘기. 알겠죠? 이랬을 때 그러면 신주 발행 무효를 다툴 때 그러면 기산점 혹은 이유는 뭘로 따질 거냐? 요 신주 발행 무효, 발행한 것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앞쪽에 있었던 신주 사채 부분에 대한 사유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뜻이. 됐죠? 그 판례는 뭐 책에 좀 다시 자세하게 여러분 보시도록 하고 설명을 보고요. 그 다음에 신주 발행이 무효소에 이렇게 발행돼서 요 발행된 신주 발행 무효소를 제기할 때 기간은 언제부터 할까요? 당연히 신주 발행의 무효소로 보기 때문에 기산점은 신주 발행일로 계산하는 것이고 신주 발행이 신주인무 사채에 부여된 신주금 행사의 결과에 따르기 때문에 신주인수부 사채 발행으로 계산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신주 발행의 고유에 의한 무효 사유로 주장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25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잘 한번 풀어보시고 준비가 덜 되셨던 분들은 다시 또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어떤 초점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아두시고 그리고 다른 법문사나 다른 시험 준비하시는 분도 여기 법원직의 문제가 만만치 않으니까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를 해보고 내가 공부했던 것을 정말 알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